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있는 한덕현입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자꾸 남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결국은 내가 왜 남의 눈치를 많이 보지? 그 질문인데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제일 좋은 이야기를 하신 분이 카렌 호나이라는 정신과 의사분이 계신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는 세 명의 내가 존재한다.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그리고 정말 진실의 나 이렇게 세 명의 내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럴 것 같아. 정말 나는 그럴 것 같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세 명의 내가 되게 일치하는 거죠. 말 그대로 남이 보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남이 보는 나고 내가 보는 나는 정말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나고 정말 진실의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랭킹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객관적으로 딱 평가돼서 나오는 그게 진실의 나인데 그 세 개가 일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계속 나에 대한 불만, 나에 대한 불안, 나에 대한 비확신 이런 것들이 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나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결국 이 세 가지 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내가 보는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니까 남이 보는 나에 대한 생각만 점점 많아지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가 좀 더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보는 나와 진실한 나, 이 두 개의 차이는 뭔가요? 진실의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시험을 봤는데 전교 꼴찌를 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나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정말 진실의 내가 진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바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몸이 아파서 시험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고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아서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나는 국어를 잘하는데 수학만 시험을 봐서 꼴찌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고 그 합리적인 이유가 논리적이라면 내가 보는 내가 진실의 나야 좀 더 가까운 거고 거기서 그래 나는 바보야 그래 나는 모자라 그래 나는 전교 꼴찌에 해당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그게 비록 진실의 내가 아니더라도 거짓의 내가 진실의 나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진실의 나라는 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네, 포인트가 맞습니다. 거기서 바로 또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나의 합리화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불안감 같은 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불안감이 바로 예. 지나친 긍정, 지나친 부정이라는 게 내가 진실의 나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것들을 완전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극히 현실적으로 평가해서 진실의 나하고 비슷한 수준에 맞춰두려고 하는데 나를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나를 이만큼 높여놔도 불안해지는 거고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나를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나를 이만큼 낮춰놔도 이만큼의 어떤 차이만큼 나는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남이 보는 내가 잘 사는 사람은요, 내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피드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되게 예민할 것 같지만 내가 내 피드백을 가지고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잘했으면 내가 나한테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못했으면 나한테 벌도 주고 그 다음 계획을 가지고 내가 나를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가고 그 피드백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남이 볼 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피드백하는 방법, 올바른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객관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할수록 정확한 피드백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청소년한테 있어서 주어지는 객관적인 피드백 중에 하나가 성적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야, 공부 잘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해 그런 게 아니고 시험을 봤는데 뭐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어. 그러면 객관적으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다라는 어떤 그냥 평가를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 아니면 무슨 뭐 운동을 해서 어디서 상을 탔다든지 뭐 그림을 잘 그려서 어디서 좋은 평가를 받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객관적인 평가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 객관적 평가에 대한 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사실은 청소년기 그리고 젊은 성인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청소년, 젊은 성인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도전해라. 끊임없이 거기 가서 부딪혀보고 거기서 장려상을 타던 무슨 뭐 10등을 하건 20등을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그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너한테 맞는 객관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네 자신을 파악하고 그 현실 파악에 의해서 너의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하는 게 그냥 젊은이여 도전하라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피드백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라라는 말이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성인 기성세대의 어떤 아버지 백에 의해서 그냥 기존의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이 친구의 출발선상이 남들보다 앞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일 예민하고 제일 화가 나는 이유가 그 시기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 심리의 그 딱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객관적인 거에 도전하는 게 청소년기, 젊은 성인기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는 게 아까 성적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학생일 경우 성적이지만 일반 젊은 성인기일 경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학생 시기를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 교육 체계에서 사실은 고등학교를 딱 이제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목표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사실은 대학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대학이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 대학교가 수단이 되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목표가 세워져야 이 과정들이 나의 인생 하나의 어떤 과정이고 피드백을 객관적으로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가 목표를 뭘로 잡을 것이냐 그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그런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계획, 방향성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요소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은사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성적 1.1점에 1일 1비 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해서 성적 달달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네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객관적인 성적이 이러니 자, 이 성적이 이렇게 나왔으면 너의 다음 목표는 뭐냐? 네가 10등을 했는데 5등을 하고 싶은데 이유가 뭐냐? 10등을 했으면 10등 성적 가지고 네가 세운 목표에 합당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네가 세운 인생의 목표에 이게 5등은 해야 합당한 거면 5등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피드백과 목표가 일치되는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아,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뭔가 타인의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내가 5등이면 난 5등짜리 사람이야. 10등이면 10등짜리 사람이야 라고 그냥 나의 가치를 판단해 버리는데 타인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5등이면 아 내가 5등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는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그냥 수단이 돼야지 방향성과 수단이 뒤바뀌는 순간 비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는 반에서 5등한 것도 엄청 잘한 건데 이 5등한 사람은 나는 전교 1등 하려고 했는데 5등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공부는 안 돼.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왜? 전교 1등 하면 네 인생 목표에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방향성을 세우라는 말이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내가 지금 5등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몰입해서 그거에 얽매여서 불안함을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함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 불안함 때문에 끊임없이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스포츠 정신의학을 하거든요. 1군, 2군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군 선수 중에 1군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타자 같은 경우는 스윙을 하루에 500개, 1000개,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정말 배트를 휘두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휘두르면 잘 치느냐? 아니거든요. 내가 이 배트를 휘둘러서 나의 어떤 배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200개 정도의 휘두르면 배트 타이밍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하루에 200개 이상 됐을 때는 상체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위축이 되니까 하루에 200개 이상은 하지 않고 대신 그 타이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어 내가 잘 치기 위한 내가 배트 스피드가 느려서 야구공을 못 친다면 배트 스피드를 늘리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들을 해가는 게 그게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지옥 훈련하고 한겨울에 개울물을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기서 버티면 나는 정신력이 강해져서 잘할 거면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운동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스포츠에서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디론가 학원을 가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관에서 가서 뭔가는 새벽 5시, 6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무의미한 배트 스윙을 하듯이 무의미한 영어 단어 외우기, 무의미한 공부하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걸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진료 보다가 어떤 상담하시는 전문 대학원생이 왔는데 오전에 정말 막 학교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면 4시쯤 되면 완전히 그냥 푹 가라앉는데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지?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랬더니 몰라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그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한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나 계획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지치지.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 4시간 일해야 지치나 5시간 일해야 지치나 그것도 모른 채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하고 있으니 당연히 2달만 일하면 뻗어버리는 거죠.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무의미한 일과 의미 있는 일의 차이는 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계획과 목표. 계획과 목표가 없으면 그건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배트를 500번 휘두르는 사람도 그 1군으로 올라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치는 거잖아요. 1군에 어떻게 올라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1군에 어떻게 올라가야 될 때가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제가 여태까지 프로야구판에 한 20년 있었는데요.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내가 1군에 이 방법을 통해서 가겠다. 그 계획이 없으면 1군 가는데 못 갑니다. 왜냐하면 1년에 그 수많은 고등학교, 대학교 야구 선수 중에 한 10%만이 프로야구 선수로 되거든요. 상위 10%에 있는 선수가 프로야구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프로야구판 안에는 베스트 9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한 팀에 1, 2군 선수가 합해서 한 100명가량 있거든요. 그럼 100명가량 이미 10%가 있는데 나는 올해 10%에 대해서 들어와서 그 경쟁을 합해보면 0.0001%가 돼야 프로야구 주전으로 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그 개성을 살리는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실현시키는 노력이라든지 이게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절대 1군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거에 맞는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거기서 내가 불안하다. 내가 거기서 뭔가 찜찜하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온다. 이 체계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잘못하고 있다든지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내 현실 파악이 안 됐든지 뭐 하나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런 방향성이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1번은 현실 파악입니다. 현실 파악.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내 위치와 내 능력에서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 파악을 하는 게 1번입니다. 몸장님은 항상 현실 파악을 하면서 지내세요? 항상 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정말 궁금한 게 놀심의 이 위상은 이 유튜브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네. 뭐 유튜브에 순위를 보여주는 채널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한 1000위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현실 파악이에요. 놀심이 뭐 심리 콘텐츠로서는 거의 뭐 좋은 콘텐츠 아닐까요? 이게 현실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현실 파악은 지금처럼 쭉 검색을 해봤더니 수많은 콘텐츠 중에 1000등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현실 파악입니다. 그러면 그 1000등에서 정말 몸장님께서 이것들을 쭉 더 발전을 시켜서 가면 어느 순위까지는 자신이 있으세요? 전 1000등이요. 계속 1000등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현실 파악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콘텐츠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늘어나는 콘텐츠에 대한 디펜스를 계속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뭘 하고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1000등이라는 목표를 유지한다는 목표가 딱 나온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네요. 네. 그럼 그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두 번째 몸장님한테 드린 질문처럼 어떤 노력을 내가 이제 하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몸장님께서 저예요? 500등 안은 진입해야죠. 그래야 체면이 서저하면 아마 지금과 같은 콘텐츠를 내년 6월까지는 유지하다가 내년 7월부터는 여기에 어떤 콘텐츠가 추가가 되고 여기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이 더 늘어나고 투자를 얼마 정도 더 받아서 저희가 500위 안으로 들어갈 만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똑같이 내가 앞으로의 목표가 지금 현재 삶에 대한 것들을 계속 유지해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위치로 가야 되고, 더 높은 위치로 가려면 현실에 대한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현실에 대한 것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역시 현실적인 방법에 의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 기준이 현실이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현실적인 어떠한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지금 내가 중요하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현실에 있지 못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과거나 미래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500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있는데 옛날에는 난 1,000원 벌었어. 옛날에는 2,000원 벌었어.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2,000원 버는 왕년의 나를 기준으로 계획을 잡는 게 비현실적인 계획이죠. 지금 현재 500원을 벌 수 있다면 500원을 버는 나의 기준을 갖고 이걸 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2,000원을 벌다가 지금 500원 버는데 이 상태로 가다는 100원도 못 벌 것 같아. 50원밖에 못 벌 것 같아.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잡아버린다면 미래의 비관적인 나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 이 또한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능력을 가지고 계획에 대한 빌드업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사실 근데 또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교수님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진짜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네. 그 말이 궁금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책 같이 쓴 이성우 씨가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해 있어서는 진짜 완벽주의자예요. 사실은 음악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즐거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 여유를 주고 어떤 감성적인 어떤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좋은 음악을 하려고 하니까 음악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음악에 나오는 결과나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만 자꾸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음악은 지금 당신이 하는 음악이 아니니 그 음악은 내려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길이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럴 바에는 음악을 내려놓는 게 어떻냐. 그러면서 진짜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걸 잠시 내려놓는 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본질을 보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 다른 말로는 한 발짝 떨어져서 봐라. 아니면 여유 있게 뒤편에서 봐라.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럼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한 발짝 떨어져서 내려놓고 보는 게 필요하다는. 제가 어떤 비유를 많이 드냐면 양손에 500원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길에 1,0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집으려면 둘 중에 하나 500원을 버려야 1,000원을 줍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버리면 500원이 낭비가 되는데 저 1,000원을 어떻게 줍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것만 들고 가요. 놓기가 아까워서. 근데 어쨌든 뭘 하나 내려놔야 새로운 거를 집잖아요. 똑같이 내가 인생을 살거나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지금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좀 멀리 떨어져서 봐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타인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타인의 그 인정이라는 그런 500원을 꽉 쥐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평가받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래에 있는 나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노력해서 만들어갈 나의 계획을 전혀 자기 자신이 용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내 모습의 가치에만 그냥 몰입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걸 빨리 깨줘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불안이 없다면 인간을 비롯한 고등동물이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불안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불안이 있어서 그 계획을 끝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도전을 하시는 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덕현 교수님을 모시고 불안함을 하나의 자신의 추진력으로 삼는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나의 불안함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